오늘 오프닝 멘트를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사전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상당히 느끼합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불편하다. 너무 니글거린다 이러면은 다시 원래 담백하고 기계적인 오프닝 멘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오프닝 멘트는 이거였죠.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요게 원래 딱딱하고 정보 전달 위주의 그런 오프닝 멘트였는데 여기에다가 감성 한 스푼을 넣어서 상당히 느끼한 오프닝 멘트를 시범적으로 오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바뀐 오프닝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면 바뀐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100번 반영해서 앞으로 방송 꾸려나갈 테니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내리는 이 고요한 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화의 마법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솔한 영화 이야기로 밤을 수놓는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유튜브와 치즈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방송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의 추천과 구독은 저에게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세계로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요건데 하우스님은 오케이 여기까지. 뭐야, 광고예요? 스푼이에요? 한 스푼이 아니고 3스푼 정도인 것 같은데. 밤에 듣기에는 괜찮네요. 이런 실시간 반응을 주고 계십니다. 와, 마지막 영화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죠. 이거는 영화 대 영화에서도 안 하는 멘트입니다. 대박입니다. 버터가 필요 없다, 이럴 거면 마지막에 잘 자요 해줘요 라고 하는데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오프닝 멘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듣다가 잠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내 방송을 사용자가 얼마나 몇 %나 들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 듣다가 잠드시는 분들은 방송을 켜둔 채로 잠드시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은 잠들었어도 재생은 끝까지 다 되겠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제 목소리 듣다가 잠드시면은 꿀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다가 잠드시는 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팟빵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코아 마녀님께서 위키드 더빙판 보러 가셨나요? 온 가족이 함께 가신다 하셨는데 따님의 후기가 기다려집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위키드가 그렇게 재밌다던데 우리 딸이랑 한번 보러 갈까? 라는 마음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지난주 라이브 방송할 때는 제가 위키드 자막 버전만 한번 본 상황이었고요. 지난주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온 가족이 같이 위키드 더빙판을 보러 갔습니다. 저만 2회차였고 와이프와 저희 아이는 처음 감상을 하는 거였죠. 근데 보기도 전에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라서 이 아이가
자기가 과연 이 시간을 극장에서 견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문제는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 예매할 때 좌석은 최대한 화장실 가기 용이한 그 좌석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부담이 없는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메가박스 수원 인계점에 가시면은 전 좌석이 리클라이너 좌석인데 가격은 일반관과 동일합니다. 부자 아빠라고 하는데 전혀 부자는 아니고요. 영화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매를 하면은 장당 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G마켓이나 이런 오픈마켓에 보면은 대리 예매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쿠폰 형태로 발급을 해주는 티켓이 있는데 그거는 9,000원 후반대나 10,000원 초반대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가족 3명이서 봐도 거의 뭐 한 3만원이면은 3명이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고, 저는 늘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값 올랐는데 부담되지 않냐,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구매해서 보면은 부담 안 됩니다. 보기 전에 아이에게 사전 교육도 했죠. 화장실은 언제든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해. 하지만 영화가 재미없거나 영화관에 오래 있기 힘들더라도 일단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혹시나 너무 힘들거나 재미가 없으면은 그냥 자도 돼. 자도 되니까 일단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위키드를 누구보다도 보고 싶어 했던 건 저희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연히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 다녀왔는데 뮤지컬 넘버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용 전개되는 그 부분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영화 감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타이밍에 또 다녀왔고요. 아이는 다행히 중간에 막 지루해라면서 몸을 뒤튼다거나 그런 거 없이 2시간 40분 동안 집중해서 영화를 다 감상을 했고, 영화가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니까 와이프는 이미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오열을 하고 있고, 아이는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진 아니지만 파트 2 언제 나와? 파트 2 예고편 지금은 없어? 빨리 보고 싶어 라면서 상당히 재밌게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가족 모두 만족하면서 감상을 했고요. 더빙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실제 위키드 뮤지컬 하시는 그 배우분들이 더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가창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떼창을 하거나 웅장한 그 배경음과 함께 노래할 때는 가사가 잘 안 들렸어요. 더빙을 하신 분들의 딕션 문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녹음 환경의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뮤지컬 넘버 부분만이라도 가사를 자막으로 좀 써주지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회차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차 때 재미있게는 봤지만 감동까지는 못 느꼈던 이유가 인물들의 감정선을 다 잘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2회차 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인물들의 감정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다 알고 보니까 오히려 장면에서 저 인물들의 심정이 좀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회차 때는 감정적으로는 큰 감흥이 없었던 무도회장에서 엘파바가 혼자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가 마지막에 Defying Destiny 그 넘버 부분, 그런 부분들이 1회차 때는 그냥 뭐 괜찮네, 재밌네 요 정도였다라면은 2회차를 할 때는 그 인물들의 감정까지 느껴져서 눈물을 흘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울컥하는 그런 감정까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은 사전 교육 후에 충분히 함께 감상해볼 만한 그런 작품이고요. 실제 상영관에 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걔들도 얌전히 끝까지 잘 보더라고요. 유치원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생은 차라리 모아나 2를 보면서 극장 나들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입니다. 윤가님께서 캐롤은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보기 좋은 영화 같습니다. 마치 바튼 아카데미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위키드는 올해를 마무리할 피날레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 동의하고요. 캐롤은 연말에 봐도 좋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봐도 좋은 그런 작품인 것 같고, 바튼 아카데미가 작년에 극장 개봉을 했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영 회차가 잘 없었는데 운 좋게도 작년에 제가 극장에서 봤던 그런 작품인데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시즌,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요 시즌에 보기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간만에 인류애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보고 나면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단 자극적인 사건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영화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뭔가 감동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헤라님이 캐롤을 같이 못 봐서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캐롤 작품 너무 좋았죠. 매해 요맘때쯤이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위키드는 올해를 마무리할 피날레로 좋았다. 이것도 동의하고요. 파트 2 역시 내년 11월 개봉을 예정하고 있던데, 내년의 피날레도 위키드 파트 2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와주신 조이님께서 같이 본 영화 리뷰를 들으니 새삼 리뷰 정말 잘 하시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게 캐롤 이야기죠. 잘 들어주시고 리뷰 칭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런 댓글을 볼 때마다 힘이 나죠. 사실 지난 방송 라이브 때 그 라이브가 끝나갈 때쯤에 제가 체력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이게 식단을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현기증 증상이 있어서 방송을 좀 후다닥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까지 느껴가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를 해야 되나라는 현타가 와서, 좀 힘들 때는 차라리 라이브 하지 말고 녹화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한 3년 넘게 했으니까 한동안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조이님이 달아주신 이 같이 본 영화 리뷰를 들으니 새삼 리뷰 정말 잘한다, 이 한 줄 댓글을 딱 보는 순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힘이 나면서 다음 방송 대본도 잘 준비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이님의 이 한 줄 댓글이 트리거가 되기는 했지만, 저희 함께 방송 애청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항상 단톡방에서 제 자존감 지킴이를 해주세요. 항상 뭐 잘한다 어와둥둥 항상 해주십니다. 회사를 안 식년하시면은 체력도 문제 없을 듯. 주변에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희 회사는 1년 동안 그냥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급으로 아무런 페널티나 제약 없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쓰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대출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현타가 왔다, 그리고 그거를 댓글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좀 극복해냈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녹화 방송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게 뭐냐면은, 12월이 약속이 너무 많아요.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봐야지, 이게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약속이 일주일에 최소 2번, 그리고 많으면 3번까지 지금 12월 달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를 볼래야 볼 수 없는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라이브 방송을 하기보다는 녹화 방송을 진행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라이브를 해야 되는 토요일에 저희 본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옛날에는 그냥 방송 안 하고 말았는데, 차라리 녹화본이라도 좀 일정 맞춰서 업로드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화본은 언제가 됐든 써먹을 일이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제가 사는 수원은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저도 한 12년 넘게 이 수원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온 거를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무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셨다면 잘 수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즌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은 MBTI T의 다정함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마음 정화에 좋은 명상 영상 같은 것들, 아니면 가볍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유머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하루 아침에 시작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를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데, 그 최근에 공유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T
T의 다정함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F입니다. 네. 근데 이 T의 다정함이라는 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가 취미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에 제가 초대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마추어 무대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와줘서 고마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공연 잘 봤어, 공연 너무 재밌더라, 이런 식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죠.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지금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보통은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면서 야, 너 고생은 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별로더라. 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야 발전도 하지. 라면서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싸대기 마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물론 이 말은 진실이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해서,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말인 건 아니죠. 차라리 이런 조언은 나중에 친구가 자신의 공연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좀 부탁을 한다거나 요럴 때는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이 공연의 부족한 점은 본인과 공연 관계자들이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무대 준비한다고 진짜 고생 많았겠더라. 무대 위에 서 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건 진실입니다. 열심히 하는 네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이건 진실이죠. 무사히 공연 마친 거 축하해. 이런 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방패 삼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들었고요. 저렇게 거짓말을 애둘러 하지 않고도 저런 식으로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장난친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공연 어땠냐고 라면서 친구가 한 스텝 더 들어온다면은 그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연 현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우스님이 욕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연예인 사생활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시끄럽죠.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연예인 사건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대중들이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이거는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비난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을 대하는 이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필요하게 논란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 권리라는 그 방패막 하에 과도하게 보도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몇 개의 사건들을 보면서 클릭 장사라고 하죠. 이런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필요 이상으로 쏟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당연히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갈등에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논란이나 갈등에 휘발유를 끼얹는 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나이트크롤러 이야기할 때도 하겠지만 언론은 보도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의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뉴스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지난 것도 아니죠. 연예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이 언론은 고쳐질 생각이 없는 걸 보니까 안 되나 봐요. 그 연예부 기자들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연예인들 사생활 캐고 이런 에너지로 좀 진짜 공인들을 그렇게 좀 파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표 찍는 레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따가 나이트크롤러 때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논란에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요.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은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럼에도 비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판단하고자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그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견해도 항상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이님께서 나시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MBTI를 맨날 까먹어가지고 메모를 해놓거든요. 메모한 거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니까 되게 늙은이 같은데 괜히 휴대폰 이렇게 메모 볼 때도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MBTI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 MBTI는 ENFJ입니다. 근데 이 성향은 왔다 갔다 해요. I랑 E랑 왔다 갔다 하고 F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E랑 F는 좀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T냐 F냐 E나 E냐 I냐 요거는 좀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E일 때도 있고 I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톤은 I 모드네요 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방송 말미에 현기증이 한번 와가지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힘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순서는 영화 뉴스부터 하고 개봉 영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 나이트크롤러 모아나2 후기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뉴스부터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2024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봉 예정인 한국영화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이미 11월 말이면은 한국영화 1위부터 10위까지의 흥행 순위는 한 달 만에 역전하기는 힘드니까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그 10위부터 제가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위는 그녀가 죽었다이고요. 12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을 겨우 턱걸이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위는 외계 플러스인 2부가 되겠습니다. 140만 관객을 달성하면서 손익분기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8위는 시민 덕후고요. 17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 손익분기점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7위는 하이제킹입니다. 170만 관객이고요. 손익분기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6위부터 1위까지는 모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작품들입니다. 6위는 핸섬 가이즈 170만 관객, 5위는 탈주 250만 관객, 4위는 파일럿 470만 관객, 그리고 베테랑 2 750만 관객, 그 다음이 범죄도시 4 1150만 관객, 1위가 파묘입니다. 1190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영화 흥행 순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정석 티켓 파워가 세긴 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45회 청룡영화상이 진행이 됐었죠. 중요 부분에 대한 수상 이력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은 서울의 봄이 받았고요. 감독상은 파묘의 장재현 감독님이 수상을 했고 여우주연상은 파묘의 김고은 배우, 나무주연상은 서울의 봄의 황정민 배우, 그리고 여우조연상은 로기완의 이상희 배우, 나무조연상은 베테랑2의 정혜인 배우, 신인 여우상은 드라이브의 박주연 배우, 신인 나무상은 대도시의 사랑법의 노상현 배우. 노상현 배우가 안 받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는 제가 혹평을 했지만 이 노상현 배우는 굉장히 각인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죠. 신인 감독상은 너와 나의 조현철. 이거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응원하는 작품에 응원하는 감독이 수상을 해서 너무 기쁜 그런 수상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각본상도 너와 나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받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하신 작품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영화 뉴스는 샤를리즈 테론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차기 영화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놀란 감독과 샤를리즈 테론의 첫 협업이 되겠고요. 영화의 제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개봉일은 2025년 7월 25일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경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 변요한이 인기 시리즈 영화 타짜 4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감독은 인생은 아름다워 국가부도의 날을 감독했었던 최국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타짜는 1은 말할 필요도 없는 명작이고 2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2도 재밌게 봤습니다. 3가 문제인데 3는 다른 의미로 대단했죠.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타짜 4가 나온다라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변요한 배우는 좋은 배우니까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뉴스는 2025년 1월 8일에 개봉 예정인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박지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지금 히든페이스에서 과감한 배드신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고, 저는 배드신뿐만 아니라 이 히든페이스에서 보여줬던 이 박지연 배우의 연기력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이 박지연 배우의 그 다음 개봉작도 19금 영화라고 하니까 요런 쪽으로 노선을 정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갑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히든페이스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박지연 배우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든지 다 연출할 수 있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라요를 연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도 보이고요. 되게 비열하게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요염하게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보입니다. 좀 옛날 표현이긴 한데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요즘은 육각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입에 안 붙어요. 저는 이 팔색조가 더 입에 붙습니다. 그런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그런 배우인데, 이 배우의 차기작도 이제 청불 영화라고 하고요. 시놉시스는 동화 작가가 꿈이지만 현실은 음란물 단속 공무원인 단비가 요 박지연 배우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19금 웹소설을 쓰다가 뜻밖의 성스러운 글재주에 눈을 뜨게 되는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브레터가 30주년을 기념해서 재개봉을 하는데, 요게 단순 재개봉이 아니라 5역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개봉 당시에 사용이 됐었던 세로 자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세로 자막 보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중고등학생 때 극장에 가면은 세로 자막으로 상영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세로 자막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제가 봤던 세로 자막들은 이 폰트에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하얀 글씨에 검정 테두리도 없는 생하얀 글씨의 그 세로 자막이었거든요. 그쵸? 우측에. 그래서 밝은 화면이 나올 때는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그렇게 좋았던 형식이었던 것 같진 않는데, 아마도 이번에 러브레터에 들어갈 거는 최소한 테두리는 쳐주겠죠. 그죠? 옛날 감성 그대로 이 러브레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 나들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5일에 개봉 예정인 우민호 감독의 신작 하얼빈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배경으로 한 첩보 드라마고요. 손익분기점이 680만 관객입니다. 680만 관객. 네, 아까 저 1위부터 10위까지 말씀드렸었죠. 680만을 돌파를 하려면은 이 파일럿과 베테랑 2 그 사이에 어딘가에 와야 되는 그런 관객 수가 되겠네요. 상영 시간은 108분입니다. 착하네요. 그리고 출연진은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 박훈 배우들이 출연을 해주고, 배우진은 짱짱합니다. 과연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언급했었던 영화 위키드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아마 글로벌 흥행 수익은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럴 만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영화 콘스탄틴이 오늘 11월 30일 넷플릭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스탄틴 이 속편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구글링을 해봤는데, 2024년 10월에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2024년 9월에 프로듀서로부터 각본이 완성되었다라고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전작의 감독이었던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그대로 감독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제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니까 이미 시작을 했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겠죠. 제작 일정을 고려하면은 2025년 말이나 2026년쯤에 개봉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해외 기사가 있어서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모아나2가 추수감사절 5일 연휴 동안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억 3,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례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겨울왕국 2의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후 시리즈에
꽤 좀 박차를 가하게 되겠네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개봉작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1승이 개봉을 합니다. 줄거리는 이겨본 적 없는 감독 김우진이 해체 위기에 처한 팀의 지휘봉을 잡게 되고 배구를 전혀 모르는 재벌 2세 구단주 강정원이 1승당 20억 원의 상금을 걸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출연은 김우진 감독의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해주고요. 재벌 2세 강정원 배역의 박정민 배우가 연기를 해줍니다. 요거 시사회 후기를 보니까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차주 수요일에 예매를 해놨는데 보고 나서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원래 개봉 예정을 잡고 있다가 이 주연 배우인 곽도원 배우의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개봉이 미뤄지고 있던 그런 작품이죠. 2001년 3월에 있었던 서울 홍제동에 발생한 실제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 주원 배우, 유재명 배우, 곽도원 배우, 이유영 배우, 김민재 배우, 오대환 배우, 이준혁 배우, 장염남 배우가 출연을 해주십니다. 실제 화재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서 CG를 최소화하고 실제 불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네요. 윤가님이 시사회에 다녀오셨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다른 시사회 후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꽤 이 소방관들의 공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감동적이거나 좀 울컥하는 지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화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할 리뷰는 풀타임과 나이트 크롤러는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모아나2는 리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풀타임 후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싱글맘의 고단한 일상을 스릴러같이 연출한 작품 풀타임을 감상을 했습니다. 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종티 부분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재생시간은 88분입니다. 요즘 영화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편이죠. 녹음 중인 2024년 11월 31일 기준으로 구독형 OTT는 없고요. 네이버 시리즈 언과 유튜브에서 대여나 구매로 감상 가능하십니다.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최대한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공인 쥘리는 파리 교회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하기 위해 매일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요거 찾아보니까 편도 2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파리행 기차를 타기 위해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쥘리의 하루는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출퇴근만 해도 하루에 4시간 쓰죠. 그리고 육아, 게다가 집안일까지 병행을 해야 되면서 심지어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면접 준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적인 교통 파업이 발생하면서 쥘리의 일상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차는 연착이 되고 대체 교통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히치하이킹으로 겨우겨우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전 남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쥘리는 이직에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영화 풀타임입니다. 이 영화의 큰 특징은 이런 일상들을 긴장감 있게 연출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편집,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 그리고 리듬감 있는 음악을 통해서 주인공 쥘리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극 중에 발생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친숙함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죠.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의 위협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는 영화의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적으로는 긴장감과 스릴을 효과적으로 조성을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 긴장감과 스릴로 인해서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기빨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객은 진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뿐만 아니라 관람 후에도 다소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해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릴러 장르에서 이런 특성은 일반적으로는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이 작품은 일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파업도 자주 하고 이 파업 시위도 굉장히 거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파업으로 인해서 줄리가 받는 영향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기차를 타야지 이웃집에 맡겨놓은 아이들을 제 시간에 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차가 파업을 해서 운행을 안 한대요. 영무원 직원한테 아니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기차로 운행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대체 버스라도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무원이 얘기하죠. 당신 사정을 알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없고 냉정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 영무원이 그 개인의 상황을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없기는 하죠.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너무 냉정하니까 이게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파업이라는 사회적인 저항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 파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고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줄리의 고군분투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 문제로 그려낸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에 대한 이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줄리의 삶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부부들끼리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나누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든 병이든 내가 당신 곁에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나요? 저희 부부는 한번 나눠봤던 것 같은데, 일단 와이프는 그런 재수없는 소리 그런 불길한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뭐 감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 줄리처럼 이혼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혼이든 뭐든 혼자 줄리처럼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 누구나 극중에 놓여있는 이 줄리와 비슷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편부 편모 가정에서는 극중 진리와 같은 상황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같이 이웃집에 애를 맡기러 갔는데 이웃집 할머니도 애 보기를 굉장히 버거워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애가 어디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은 진짜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체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제 아빠가 엄마야라는 책을 쓴 그런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입장인데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평생을 돌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 어릴 때도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일 때도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일 때,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도 우리 인생과 돌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돌봄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고 이런 부모들이나 노인들도 돌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돌봄이 힘들다면은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자신이나 잘 돌봐야지 내가 누굴 돌봐 라는 생각에 애초에 결혼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다던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고, 설사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데 라는 생각에 둘째는 가지지 않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 모든 게 돌봄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이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그 역할을 개인이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극중 진리와 같은 그런 고단한 상황도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록 관객들에게 다소 불편한 감정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니까요.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쓸 때까지만 해도 줄리가 처한 현실이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감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보고 있는 저도 공감이 되는 걸 보면은
비단 특정 국가의 일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진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설사 이게 당장 내 일이 아닐 것 같을지라도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이 작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을 전쟁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영화 풀타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왓챠파티로 다같이 감상했던 작품이죠. 나이트크롤러입니다. 현대 미디어 산업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스릴러로 많은 호평을 받은 영화 나이트크롤러를 감상을 했습니다. 봐야지 하면서 미뤄두던 작품인데 OTT에서 다 내려갔다가 최근에 또 각종 OTT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30일 녹화일 기준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이 작품 역시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최대한 포함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 질렐할이 연기하는 루이스 블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루이스는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이트크롤러라고 불리는 프리랜서 사진기자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자신의 새로운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행동력이 빠른 루이스는 캠코더와 경찰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며 자극적인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특유의 언변으로 지역 TV 방송국의 보도국장 니나와 거래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하면서 그의 사업은 더 번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은 그냥 흔하디 흔한 자극적인 내용을 우선시하는 미디어의 폐해를 다루는 그런 작품에서 그쳤겠지만 이 루이스의 욕망은 끝을 모르고 질주하게 됩니다. 경쟁자의 차량을 고의로 사고나게 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리고 그 현장을 심지어 카메라에 담기까지 하죠. 그리고 살인사건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신고보다는 현장의 시체들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카메라에 담았음에도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기까지 하죠. 광기에 휩싸인 루이스는 그렇게 숨긴 범인의 정보로 과연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영화 나이트크롤러입니다. 루이스를 연기한 제이크 질렐할의 압도적인 연기력이 놀라운 작품이고요. 아마 이 광기에 휩싸인 소시오패스를 연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유독 도드라지는 흰 눈알이 섬뜩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면으로 루이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광기와 집착에 휩싸여 있는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이 넘치는 연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도시의 밤거리의 분위기도 잘 담아냈고 조명이나 촬영으로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담아냈습니다. 이 루이스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 자극적인 영상을 얻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알 권리와 보도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2014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작품인데 현 시점에 대입을 해봐도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은 방송국 뿐이지만 요즘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도 성행하고 있는 그런 소재이죠.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집기해서 내보낸다거나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와는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한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정작 당사자들끼리는 다 끝난 일인데 그걸 굳이 파헤쳐가지고 논란거리를 오히려 만든다거나 당사자들은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든다거나 이런 두루뭉술한 사례들만 언급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이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알 권리를 외치고 있는 언론이나 각종 SNS 채널들이 진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사건 현장에 들이대는 카메라는 마치 총을 겨누는 모습처럼 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펜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렌즈로 하는 전쟁도 추가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서 노출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통하는 메시지는 참 좋은데 다만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야 현실은 더할지도 라는 생각과 동시에 법
집행기관의 대응이 너무 무력하게 묘사되는 게 아닌가, 뭐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주의적인 미디어의 행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영화도 선정주의적이 되어버린 이런 좀 아이러니랄까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들과 현실이 맞물려서 감정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뉴스와 미디어의 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메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는 스릴러 영화 한 편 본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의 행태나 현 시점의 미디어를 비교하면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인상 깊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질레랄 웃는 얼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는 동안은 진짜 그렇죠. 꼴도 보기 싫다라는 그 느낌이 막 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너무 섬뜩해서 악마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렌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저만 발음이 어렵나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 질렐할 어렵네. 네, 저도 뭐 아나운서가 되긴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애가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차를 타고 편도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학원이에요. 저희가 일본 음악이랑 한국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전용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갈 때는 항상 그걸 들으면서 가고, 올 때는 제가 듣고 싶은 걸 듣는데 90년대 발라드 모음 90년대 발라드 모음이라든가 그런 걸 틀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돌아올 때 배성재의 10을 틀어놓고 왔거든요. 뭐 애랑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 배성재 아나운서의 발음이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힘 다 빼고 이야기하는데도 정확하게 발음이 다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이 질레라를 발음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게 참 부러운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 런치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강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데, 거기에 스피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제가 그걸 놓쳤는데 다음 시즌에 그게 돌아오면은 한번 신청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해서 최근에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러브라이브라는 작품을 왓챠를 통해서 굉장히 빠져들어서 보고 있고, 프리페라였나? 프리채널이었나? 뭐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예쁘장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아이돌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저희 애가 요새 굉장히 빠져들어 있어요. 잘 크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제일 뿌듯한 순간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뿌듯하기보다는 그 아이돌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에서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애가 아빠 이 노래를 부르는 거는 어떤 캐릭터인데 나는 이 캐릭터가 좋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야. 왜 안 좋아하냐 하면은 얘는 성격이 이렇고, 쟤는 왜 좋냐면은 쟤는 뭐 예뻐서 좋고, 그리고 제가 뭐 언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막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 딸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람이 살면서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빠져들어서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걸 이야기할 때 신나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좀 바뀌기도 하겠죠. 지금 시점에 저희 애한테 그렇게 남들에게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를 찾았다라는 게. 네, 그럴 때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애가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진짜? 걔는 왜 그랬대?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노래가 나오면은 이 노래 부르는 애는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되게 귀여운 척하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아이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성우들 목소리 자체가 약간 귀여운 목소리를 내는 성우들이 있는데 그 톤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좋아하고, 가사가 너무 빨라도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 그런 비슷한 노래가 나오면은 너 이거 안 좋아하겠다, 가사가 너무 빠른데? 이러면은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줄 서셔야겠네 라고 하는데, 줄 선다는 게 그 뭐 굿즈나 이런 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 로망 중에 하나가 딸이랑 같이 팝업 스토어나 이런 데 가보는 게 로망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스타필드 수원점에 쿠키런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오픈런을 했고요. 저희 애가 쿠키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쿠키런 그 만화책이 있거든요. 학습 만화가 있어요. 그걸 중고로 이제 당근으로 해가지고 전집을 사줬더니 진짜 한 권을 막 두세 번씩 읽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그게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뭐 지역을 다루는 책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는 저희 애한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라고 물었더니 나 쿠키런 책에서 읽었는데 부산에 이런 데가 있대 라고 하면서 거기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거기 같이 간 적도 있고,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국밥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국밥을 먹어보고 싶다. 갑자기 국밥을? 이러면서 왜? 물어봤더니 쿠키런 책에서 부산은 국밥이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밥을 먹어보고 싶다. 이름 있는 유명한 국밥집까지는 못 갔고, 그냥 그 부산역 근처에 있는 그 국밥집에 가서 같이 국밥을 먹었는데, 아빠, 나 부산에서 먹어본 것 중에 국밥이 제일 맛있어. 그때 저희 애가 처음으로 국밥에 눈을 떠서, 참고로 내일 점심도 저희 아이와 함께 순대국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설로 다시 제대로 잡고 모아나2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아나2는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스포일러를 포함할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재생순위 탑4 안에 들고 있는 인기작 모아나의 8년 만의 후속작 모아나2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전작의 매력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선사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장단점이 분명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작으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길잡이로 성장한 모아나는 조상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투페투라는 섬을 찾기 위해 선원들을 모아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우이와 재회하게 되고, 마탕이라는 박쥐를 다루는 저승의 여신의 도움을 받아 모투페투 섬을 찾고 단절되어 있던 다른 부족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내용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믿기진 않겠지만 진짜 이 내용이 답니다. 사실 스포일러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일러를 할 게 없기는 해요. 그만큼 무난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원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모아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의도는 알겠지만 이걸 감상하다 보면은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조별과제에서 조장 혼자 개고생하면서 하드캐리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원들은 다 병풍이고 그냥 모아나 혼자 막 피땀 눈물 흘리면서 갈아 넣고 있더라고요. 정작 이 전작에 비해서 모아나가 성장한 지점은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모아나에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혼이 해준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대사로 직접 언급하는 거는 좀 노골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디즈니 작품은 타겟 연령층에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감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모험을 떠나도 될지 망설이는 모아나에게 모아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이 대사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놀랬는데, 주변에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다.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 대사가 이 작품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의 형태도 완벽하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족한 점을 찾는 게 더 많고 더 빠를걸요? 근데 주변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다 준비되고 본인들 기준에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처럼 그냥 취미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일단 해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작을 한 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작하고 나서 겪는 거랑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만 하는 거랑은 시행착오의 질도 다르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이나 성장 속도도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 중이신 게 있다면은 일단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명심
중심에 언제나 다른 길은 있어. 길을 헤매봐야 찾게 될 때도 있는 거니까 라는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이 말도 연속으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헤맨 만큼 아는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무슨 일이든 방법을 완벽하게 다 안다거나 방향성이나 그 끝을 다 알고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시작조차 못한 상태로 걱정만 하고 있다면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설사 좀 돌아가더라도 혹은 나중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먼저 첫걸음을 떼보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걷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방향을 잘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난 틀렸어. 그럼 그렇지. 난 끝났어. 라고 낙담하기보다는 헤매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더 발전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계가 걸린 일에도 같은 말이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생계를 걸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기에는 너무 좀 주제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책임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앞날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취미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영역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인생의 진리를 조언으로 들은 모아나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다나 섬과 같은 자연 환경을 묘사한 비주얼은 끝내주더라고요. 디즈니 작품이 늘 그랬듯이 현존 3D 애니메이션 기술력의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화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자연 환경 외에도 스케일이 큰 판타지 요소의 묘사 도 탁월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세계관도 더 커지게 되는데 섬 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전작과는 달리 오세아니아 전체로 세계관을 넓히게 되더라고요. 영화의 엔딩에서는 단절되어 있던 새로운 문명들도 만나게 되죠. 새로운 문명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좀 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으면은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이 긍정적인 면만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문명끼리 만나서 서로를 파괴하는 이야기가 기존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 왔잖아요. 창작물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경계심 없이 평화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반성을 했던 게 이 작품은 저 연령층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낯선 문화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경계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외국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저 애가 잘 적응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좀 오지랖이지만 좀 한번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등하굣길에 보게 되는 광경은 그 애를 대하는 주변의 아이들은 그냥 보통 다른 친구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은 새롭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괜히 하는 그런 걱정이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너무 닫혀있는 문화보다는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문명들끼리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한 묘사는 너무 짧게 휙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는 알겠지만 그만큼 표현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 다음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작품에서는 분량을 좀 아꼈나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음악은 좀 아쉬웠는데요. 전작에서는 이 You're Welcome이라는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You're Welcome 이러면서 멜로디도 되게 신나고 가사도 쉽잖아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좋고 이번 작품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는 하거든요. 랩도 나오고 뭐 재즈풍의 음악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장르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구나 딱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작품이 무난무난한 것처럼 음악들도 다 무난무난해서 들을 때야 뭐 그냥 음악 나오네 뭐 디즈니 답네 뭐 요런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된다든가 그런 곡은 없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도 예측 가능하게 무난무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아나의 동료들도 존재감이 없는 걸 넘어서서 거의 뭐 짐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도 언급했었던 박쥐를 다루는 새로운 캐릭터
캐릭터인 마탕이는 좋더라고요. 이게 최종 빌런의 하수인 같은데 본인만의 목적을 가지고 몰래 주인공 일행을 돕는다라는 그 설정도 마음에 들었고 캐릭터 디자인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짧고 굵게 나오긴 하는데 쿠키 영상을 봤을 때 아마 추후 시리즈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아나2는 전작만 못한 후속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이후 시리즈의 큰 그림을 위한 희생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관을 넓히는 게 목적이니 큰 흠집 없이 무난하게 만들자라는 게 이 작품의 기획 의도였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온 가족이 극장 나들이 하기에는 또 이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평은 어디까지나 어른의 시각에서 한 이야기지 뭐 또 아이들의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기 많은 모아나 1편도 뭐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애는 뭐 주말마다 틀어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이와 함께 맛있게 국밥 한 그릇 하고 더빙으로 2회차를 하게 되는데 아이의 반응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모아나처럼 이 모아나2라는 작품도 완벽하진 않지만 더 큰 세계관을 위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촬영 종료가 되었다고 알려진 모아나의 실사화 버전이나 추후에 나오게 될 시리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님도 3편을 위한 작품으로 만든 것 같아서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다행히 힘을 빼고 해서 그런지 현기증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